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보건의료 법규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법은 혈액관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 혈액관리법입니다. 출제 범위를 보면 혈액 매매 행위 등의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 수혈 부작용 등이 해당합니다. 혈액관리법은 총 23조로 되어 있고 3, 7, 8, 10조가 출제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읽어볼 부분들은 읽어보고 체크할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혈액관리법의 목적은 혈액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또는 혈장을 말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혈구, 혈장이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정의에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혈액관리 업무는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이런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자가 혈액원이고요.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격 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적격 혈액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다룰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계속 연결해서 채혈금지 대상자입니다. 채혈금지 대상자는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고요. 가항에서 마항까지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헌혈 환급 예치금은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이런 사업 등을 하라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채혈 부작용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다음 시행규칙에서는 부적격 혈액의 범위와 어떻게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응고, 오염된 혈액, 혼탁이나 용혈된 혈액, 파손된 혈액,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등 읽어보면 부적합한 혈액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 항에 보면 혈액 선별검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혈액 선별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검사, 매독 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이 혈액 선별 검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채혈 금지 대상자입니다. 건강진단 관련 요인으로는 체중이 남자의 경우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 체온이 37도 5도를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기준을 넘는 경우, 섬액이나 빈맥이 나타나는 경우 수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질병 관련 요인으로서 감염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수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만 수혈이 금지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가항에서 마항이 되고요. 말라리아 병력자 등등 3년, 2년, 1년, 6개월 등 각 질환에 따라서 그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발열이나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3일이 경과되어야 채혈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COPD 등의 호흡기 환자, 감질환 환자, 심장병 환자 등 만성질환 환자 중에서도 채혈이 금지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특정 약물이나 예방접종 관련돼서 채혈이 금지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콜레라 등에 대해서는 24시간이 경과하지 않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의 경우는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 접종은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혈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외에 임신 중인 자, 수혈할 수 없고요. 분만이나 유산한 다음에 6개월 이내의 자, 수혈한 후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 외에 각막이나 경막 등의 이식을 경험한 자 등도 체열 금지 대상자에 속합니다.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체열 금지 대상자에 당연히 속하게 되겠죠. 그 외 체열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ml 전열 체열이나 400ml 전열 체열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지 다음에 표로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열 체열 정도만 조금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수혈 부작용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은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염된 질병 등이 특정 수혈 부작용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작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제3조 혈액 매매 행위 등의 금지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해당하는데 금전이나 재산 사행 이익을 받기로 하고서 나의 혈액이나 혈액 증서를 포함해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항이나 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과 2항에 해당하는 이런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행위와 관련된 혈액을 체열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헌혈 기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4조의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 추진협의회를 두게 됩니다. 건강한 국민에게 누가 헌혈을 권장할 수 있을까요? 제4조 3 헌혈의 권장 등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자를 보호하고 그 헌혈자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박애 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개인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체열 직후에 필요한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입니다.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조금 낮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런 헌혈을 증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거나 기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혈액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은 제6조 혈액관리 업무입니다. 혈액관리 업무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누가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혈액제제 제조업자 등이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체열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품목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의 개설 허가를 할 때 신청과 허가 대장 등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개설 허가증을 부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혈액원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
혈액원의 장, 제조관리자, 제조 품목, 그리고 시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관리 업무의 금지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은 자는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혈액원 또는 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혈액원은 한 명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의사는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입니다. 혈액원의 개설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 그리고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때 혈액관리 업무 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 진단 등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해당부터 사망은 혈액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체열 전에 헌혈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진단을 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체열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신원 확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체열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들은 다 혈액원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체열하기 전에 체열금지 대상자인지 아니면 과거에 체열을 했던 경력이 있는지 그 검사 결과가 어떤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은 그렇죠. 체열금지 대상인지 아니면 헌혈을 했었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수혈하기 전이죠.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그다음 문진, 시진, 촉진, 체온, 맥박, 체중, 혈압, 그리고 빈혈, 혈소판 개수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체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수혈하지 않으면 수혈자의 생명 위태로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고 수혈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원이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떤가요?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의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 진단명, 처방약물명, 진단일, 처방일 등을 혈액원에서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열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체열 금지 대상자는 혈액원에서는 이 사람으로 분리됐으니까 체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챙겨야 되겠고요.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검사에 통과한 경우에는 금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체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혈액원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 첫 번째, 헌혈자로부터 체열하고 두 번째, 헌혈 금지 약물의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이 발견하였을 때는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요. 또한 헌혈자 및 그 혈액 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학연구나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는 부적격 혈액이라 하더라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등이고요. 이 부분은 앞쪽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혈하기 전에 이런 검사 결과를 보통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든가 기상악화 등으로 이런 혈액제제나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성분태열 백혈구, 성분태열 백혈구 혈소판 등을 수혈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 금지 약물에 있어서는 영구적으로 아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부적격 혈액의 폐기 처분입니다. 혈액원에서는 이제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부적격 혈액 처리 현황을 작성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그 태혈한 정보를, 혈액 정보를 쉐어릴러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어떻게 통보하는지에 대해서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2 혈액사고 발생의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혈액원 등으로 하여금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9조 혈액의 관리 등에 보면 혈액원 등은 적정 온도, 그러니까 혈액 관리를 위해서 적정한 온도라든가 체열 시의 혈압량 이런 기준에 따라서 혈액 관리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은 체열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9조의 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입니다. 병상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해서 그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의료기관의 장이 합니다. 다음은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입니다. 어떤 수혈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으면 그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로 진행하게 되고요. 언제 하느냐?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발생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5일 동안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발생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요.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2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열 부작용의 보상입니다. 혈액원은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혈액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보상금의 범위는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의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그리고 위자료 등이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혈액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6조의 그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헌혈 증서의 발급 및 수혈 비용의 보상입니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는 헌혈 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급을 받았던 그 헌혈 증서를 나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에게 양도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헌혈 증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그 경우에는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서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하였을 때는 헌혈환급 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조 헌혈환급 예치금입니다.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헌혈환급 예치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치금으로 헌혈환급 적립금을 조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적립금은 여러 가지 수혈 비송의 보상이라든가 헌혈의 장려, 혈액 관리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하면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아니면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등에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임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혈액원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원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요. 그래서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혈액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솔직할 수 있는 게 이제 벌칙인데요. 혈액 매매 행위 굉장히 안 된다고 했었죠. 이것들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혈액관리법이고요. 다음은 연결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가 출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고요. 총칙이 제일 앞쪽에 있고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총칙입니다. 본 법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뉘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리고 가부터 마모까지 열건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과목에 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한회 마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마약류에서 마지막 남은 대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외 제품은 제외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자가 가장 큰 범위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그리고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네, 여기까지가 다 통틀어서 마약류 취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관리자가 중요한데 마약류를 누가 관리하는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마약류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가 마약류 관리자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의사항은 읽어보면 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들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 치료보호와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나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마약 퇴치의 날은 6월 26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위의 금지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일반행위들이 금지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팔다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안 되는데 다만 공모, 일적으로나 아니면 학술 연구, 의료 목적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취급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행위들이 대부분의 경우 마약류와 관련된 것들은 다 못하는데 지정한 경우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제4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보통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소유하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제공, 운반, 보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 취급자만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을 받아서 소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료업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런 사람들이 처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먹기 전까지 그 투약받아서 소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소매업자라서 이런 거를 구입하거나 양수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취급자를 위해서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관리하는 경우, 기타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자는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역시나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대마를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의 목적을 가지고는 이 관련된 행위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약류 또는 임신마약류를 소지, 소유, 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5조의 2 임신마약류의 지정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에 대해서 이거는 오남용
하거나 보건상의 위해가 있겠는데 라고 해서 마약류에 준하는 취급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류는 1군, 2군 임시 마약류로 조금 나눌 수가 있겠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한 달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 이제 행위가 제한되지만 예고 임시 마약류나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첫 번째 공무사항으로 압류하거나 수거하거나 몰수해서 관리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고 임시 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제5조의 3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음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아니면 안전사용에 대한 기준, 통합정보의 제공이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6조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려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약류 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각 호에 따라서 누구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지가 다릅니다. 1, 2, 4 검정색 좀 진하게 해놓은 거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요. 대마 재배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조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지만 허가받는 대상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자고요. 마약류 관리자가 누가 되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약사도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수출입업자나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대마 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아니면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아니면 이 법을 위반해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다든가 그 형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등은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다음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나 그리고 원료 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 물질의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약류 취급업자나 원료 물질 수출입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사망한 경우, 상속인,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이나 그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후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청산인, 학술 연구를 마친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등이 지정된 사항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그 의료기관에 있는 관리자, 약사였죠? 그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 보고는 언제 하나 그 취급한 달에 다음 달에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2항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해서 다음에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제3장 제12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부분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관처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합니다. 계속 해당 관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해당 관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신고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한 상실이나 분실 또는 도날,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앞에 해당하는 세 가지에다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 아니면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제 주사기로 반 정도 아기들 경우에 아니면 뭐 성인이라도 굉장히 소량 사용하는 경우 반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고 관리를 한다거나 보관하기 굉장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고 있고요. 다음 광고 등에 대해서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부분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이 부분도 임상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요. 앞에 조항부터 보면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 승인자 또는 마약류나 예고 임시 마약류,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보관, 소지, 관리하는 마약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서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다른 의약품과 섞이지 않게 마약류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이냐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냐 대마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행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설계된 철제 금고에 저장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나 아니면 예고 임시 마약류, 임시 마약류는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저장을 하고요. 대마의 저장 장소에 있는 대마를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걸 담아놓는 것들 용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20조 수입한 마약의 판매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외에는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을 했어요. 마약류를 수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누구한테 판매하는가 중요하겠죠. 아무한테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약류 제조업자나 원료 사용자나 도매업자 얘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 수입한 마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입니다. 마약류 제조업자가 아니면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제조할 수 없고 각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제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해서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수입해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폐기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마약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22조 제조한 마약의 판매입니다. 마약류 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 도매업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고요. 마약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조금 더 넓게 판매할 수 있어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조 마약류의 도매입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는 다음
해당하는 빨간색 부분 외에는 마약을 판매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마약류 보매업자가 어느 부분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해양정신성의약품은 조금 더 넓죠.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요거 외에는 해양정신성의약품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0조 마약류의 투약 부분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다거나 이러한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업자는 대부분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마약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2조 처방전에는 무엇을 기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그다음 상호, 명칭, 면허번호, 그리고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처방전을 발급하게 됩니다. 처방전에 정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을 누가 처방했는지, 얼마만큼의 양으로 처방했는지, 그 사람은 면허번호가 뭔지 등등 그 처방전을 보면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나 이런 진료 기록부는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3조 마약류 관리자입니다.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자가 누구였죠? 해당 의료기관의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의 의사가 종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약사가 1명 마약류 관리자로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사용의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보호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이 치료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 보호기관을 설치, 운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 치료 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치료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판별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판별 검사는 한 달 이내 하고 그리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으면 1년 이내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별 검사 또는 치료 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여기 어디에 두나요? 보건복지부 시도자치구에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독이나 폐기 명령 등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되나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47조 부정마약류의 처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이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마약류다라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처분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약류 관계자료의 수집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수집을 수집할 수 있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 2 유해성평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또는 유해성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평가에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독성 같이 이런 유해성 평가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방법입니다.
이 법이나 이 밖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시도지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3조의 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시도지사는 가정 내 그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마약류를 수거 폐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시도지사는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는 네, 약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 규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하나 조항을 다 보더라도 네,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를 총괄하는 약사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알면 되고요. 다음은 벌칙이나 그 외에 중과세, 부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보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네, 오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